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챕터 기계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요소 단원에서는요, 매회 한 문제 이상씩 출제가 되고요. 이 첫 번째 챕터인 기계 제도 통칙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범위도 조금 넓지만 그래도 꼭 알아두시면 다른 기능사 시험에서도 중복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계 관련 기능사에서는 이 기계 요소 파트와 이 제도 통칙 관련된 것들이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원들이 굉장히 다 중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챕터들은 꼭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키워드 보시면 하중의 종류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 방향에 따른 하중의 종류가 나오고, 나사의 종류, 체결용 기계 요소죠. 나사의 종류 및 표기 방법, 그리고 볼트, 키, 기어, 뭐 커플링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챕터인 제도 통칙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기하냐에 대해서만 이렇게 배웠다면, 여기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응력이나 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계 설계의 기초입니다. 기계 요소의 기능과 분류를 보면 우선 체결용 기계 요소와 전동용 기계 요소가 있습니다. 체결용 기계 요소로는 나사, 리벳 기 있고요. 용접은 체결용 기계 요소로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야금적 접합이라고 하는 것은 용접으로 보고요. 기계적 접합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나사와 뭐 리벳, 볼트, 너트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근데 본다면 이제 용접도 체결하는 데 사용되겠죠. 기계 요소로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동용 기계 요소로는요, 축 관련된 거는 이제 축, 그리고 베어링, 축과 축을 이어주는 축 이음, 그리고 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전달 요소로는 직접 전동과 간접 전동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전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어처럼 이렇게 동력을 전달시켜주는 것들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전달해주는 기어와 마찰차, 캠 등이 있고요. 간접 전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벨트나 체인처럼 이렇게 장력을 이용해서 A에서 B로 동력을 전달해주는, 직접 닿지 않고 간접적으로 동력을 전달해주는 그런 전달 요소가 되겠습니다. 벨트, 체인, 로프 등이 있겠죠. 제어용 기계 요소로는 이게 제동을 하게 하는 브레이크, 그리고 플라이 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플라이 휠 이런 것들은 이제 차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회전 속도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 장치된 바퀴입니다. 보통 이게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크랭크 샤프트, 크랭크 축의 끝에 달려있는 것이 플라이 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전 속도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 장치된 바퀴가 되겠고요. 기타 기계 요소로는 이제 파이프라든지 압력 용기, 그리고 밸브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두 번째, 하중의 종류입니다. 이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서 하중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장 하중, 압축 하중, 그리고 굽힘 하중, 전단 하중, 트림 하중,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뒤에 이제 관련된 식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인장 하중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응력 배선율 선도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죠. 축선 방향으로 늘어나게 하려는 하중이 인장 하중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인장 하중과 반대되는 하중, 반대되는 방향으로 누르는 하중이 압축 하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장 하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 길이가 L이라고 하면 늘어난 길이가 L'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 길이분의 나중 길이 마이너스 처음 길이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연신율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신율.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늘어난 길이 있죠. 늘어난 길이 L 다시를 변형량이라고 하고요. 아닙니다. 늘어난 길이에서 그 처음 길이 뺀 것이 변형량이죠. 이것이 변형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나모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나모다. 그 처음 길이분의 그 변형량, 이것을 변형률이라고 하죠. 변형률. 이것은 입실론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식은 이제 그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구피마중입니다. 구피마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재료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굽히는 겁니다. 휘어지게. 그러면 이렇게 굽혀주는 거죠. 보통 이런 구피마중 같은 경우에는 용접에서 이 용접부가 제대로 용접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구부려주는 구피마중을 이제 작용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구부려주게 되면 용접이 잘 됐으면 이제 부러지지 않겠죠. 그리고 용접이 잘 안 됐으면 부러지거나 이제 크랙이 생기는 그런 굽힘 시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전단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료를 가위로 자르려는 것과 같은 형태의 하중인데요. 이렇게 변면이 있으면 가위로 자르려는 이 방향, 이렇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에 이렇게 작용하는 하중이 되겠습니다. 비틀림 하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료를 비트는 형태로 작용하는 하중이 비틀림 하중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핵심 키를 보시면 이 변형률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단위 길이 및 부피에 대한 변형량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길이니까 처음 길이죠. 처음 길이분의 변형량, 나모다. 이 나모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 길이 마이너스 처음 길이가 되겠고요. 이 인장 변형률이 그래서 세로 변형률이라고 하고요. 인장 응력을 구할 때 사용이 됩니다. 압축 변형률은 이제 가로 변형률이라고 해서 그 압축 응력을 사용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전단 변형률도 이제 전단 응력을 구할 때 사용이 됩니다. 관련된 식은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중의 작용 속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 정하중과 동하중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시간과 더불어서 크기가 변하지 않는 정지하중 또는 변화를 무시할 수 있는 하중이 정하중이고요. 크기가 시간에 더불어서 변하는 하중이 동하중이 되겠습니다. 이 정하중에는요, 집중하중과 분포하중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중이 집중적으로 한 곳에 작용하는 하중이 집중하중이 되겠고요. 이렇게 등분포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중이 전 단면에 그 균일하게 작용하는 것이 등분포하중이 되겠습니다. 등분포하중과는 달리 이렇게 일정하게 같은 하중이 작용하지 않고 다 다른 하중이 분포하 있는 것이 그 부등분 포하중이 되겠습니다. 부등분포 하중이죠. 그래서 이 집중하중과 분포하중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동하중에는 이제 변동하중, 불규칙하게 작용하는 하중이 있고, 교본하중이 잘 나옵니다. 교본하중. 이것은 하중의 크기와 방향이 그 충격 없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하중이 되겠고요. 반복하중, 계속해서 반복하는 작용. 반복하중에 교본하중과 충격하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충격하중은 비교적 단시간에 충격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1파트와 1파트 아니고 공유압 관련된 것과 생각을 할 때는 이 충격하중이 비교적 단시간에 충격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이 충격하중이므로 단시간에
큰 힘을 나타내려고 할 때 사용하는 실린더가 충격 실린더였습니다. 충격 실린더. 그래서 이 실린더, 그래서 충격 실린더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동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 위를 이동하며 작용하는 하중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응력과 비틀림 모멘트 보시겠습니다. 이제 관련된 식이 나오는데요. 이 응력은 그 물체에 하중을 가하면 물체 내부에 생기는 저항력입니다. 그래서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그마로 나타내고요. 시그마로 있습니다. 시그마는 단면적 분의 그 작용한 힘이 되겠습니다. 그 단면적에 가는 그 하중이 되겠고요. 그래서 인장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체를 잡아당길 때 사용하는 하중이라고 했으므로 단면적 분의 인장 하중이죠. 그래서 응력의 단위는 단면적은 미터 제곱이 되겠고요. 밀리미터 제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뉴턴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응력의 단위는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미터 제곱이 되겠습니다. 압축 응력은 이제 인장 응력과 반대로 압축 하중이 이렇게 누르는 그 하중이었죠. 그래서 압축 응력은 그 단면적 분의 압축 하중이 되겠고요. 이 전단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하는 공식은 똑같은데 이 기호가 달라집니다. 그 압축 응력과 인장 응력은 시그마로 나타냈지만 이 전단 응력은 이 타우로 이제 나타냅니다. 타우. 그래서 이 개수도 그 인장 응력에서는 그 2로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전단 응력에서는 전단 탄성 개수를 G로 나타냅니다. G. 변형률은 입실론으로 나타내고 그 전단 응력에서는 감마로 나타냅니다. 이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하는 공식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호만 달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 비틀림 모멘트 보시겠습니다. 비틀림 모멘트는 이제 모멘트라고 하는 것이 그 물체를 자, 회전시키려고 하는 힘입니다. 힘. 그래서 이렇게 단면이 있으면 이게 보통 기계 설계를 배우실 때 보에 대한 내용을 배우시는데요. 이렇게 보통 보에서 뭐 집중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그런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반력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집중 하중 뭐 10N이 작용한다고 하면 여기서는 그 힘의 평형 법칙과 모멘트 평형 법칙을 사용을 해서 힘의 평형과 모멘트 그 평형 법칙을 적용을 해서 그 RA와 RB의 합이 그 16,00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힘의 평형 법칙에 의해서 모멘트 평형 법칙에 의해서는요, 여기 A단을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이 부분이 있죠. 이 16,000 집중 하중에 의해서 그 이 면을 회전시키려는 힘 모멘트와 이 RB 이 반력에 의한 회전 하려는 힘 모멘트의 합은 같다라는 그 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A 기준으로요. 그래서 이것은 모멘트 구부리려는 그 모멘트를 구하는 공식은 그 힘 곱하기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여기가 5이고 전체 10이라고 한다면 10N 곱하기 5m 그리고 그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이 부분을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RB 곱하기 10은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RB는 5라는 그 식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RB는 5N, 그래서 RA는 5N 이렇게 구하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모멘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호에 관련된 내용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기능사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모멘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멘트는 그 힘 곱하기 길이이기 때문에 뉴턴 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 E를 나타내는 그 줄의 단위와 같습니다. 비틀림 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그 하중 곱하기 길이인데요. 마찬가지로 모멘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킬로그램 센티미터 단위로 나타내게 되면 토크와 마력에 관계된 식은 지금 마력입니다. 마력 71,620 곱하기 그 회전수분의 마력이 되겠습니다. 이 식이 가끔 출제가 됩니다. 이 식이 가끔 출제가 되니까 알아주시고요. 핵심 키 보시겠습니다. 그 핵심 키 보시면 그 허용 응력과 안전율이 나오는데, 허용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상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응력을 허용 응력이라고 하고요. 보통 그 탄성 한도, 그 허용 응력, 사용 응력 순으로 되어야 합니다. 사용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응력이죠. 기계나 구조물이 그 각 부분이 실제로 사용될 때 하중을 그 받아서 발생하는 응력을 얘기합니다. 안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 극한 강도가 그 허용 응력의 몇 배인가를 표시하는 것이 안전율이죠. 이렇게 용어들 알아두시고요. 개념적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료의 어느 범위 내에 단위 면적당 균일하게 작용하는 하중은 뭐라고 했는데요. 어느 범위 내에 단위 면적당 균일하게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균일하게 하중이 분포되어 있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반복 하중에는 교본 하중과 충격 하중이 있습니다. 교본 하중 같은 경우에는 하중의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거죠. 집중 하중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중이 작용하는 것. 여기서는 답은 분포 하중이 되겠네요. 두 번째, 재료의 강도와 그 변형입니다. 여기서는 응력 변형률 곡선이 나오는데요. 응력 변형률 곡선이 어디서 나오냐면 인장시험에서 나옵니다. 인장시험.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인장 하중은 이렇게 물체를 늘어뜨리려고 할 때 나타나는 그 하중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방향이.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이 세로축이 응력이고요. 자, 가로축이 변형률이라고 한다면 응력이 이쪽이고, 자, 변형률 이쪽 응력은 시그마, 변형률은 입실론이라는 기호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도, 탄성 한도, 그 다음에 항복점, 극한 강도,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응력이 작용하게 되면 응력과 변형률을 비례한다는 이 후크의 법칙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비례 한도 내에서 응력과 변형률이 비례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선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물체를 계속 늘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일직선입니다. 일직선. 응력과 변형률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고요. 일직선으로. 그러니까 정비례입니다. 정비례. 비례 한도까지는 정비례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탄성 한계까지는 여긴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정비례가 아니라 비례죠. 비례. 응력 서서히 제거할 때 변형이 없어지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하는데 그 한계점의 응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 이상 힘을 주게 되면 탄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탄성을 잃고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항복점인데 그 항복점까지가 이 탄성 영역이 되겠고, 그 반대 그 개념인 소성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요. 소성 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을 줬다가 뺐더라도 변형이 없어지는 성질이 탄성이었으면 이제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걸 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스프링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스프링을 늘려뜨렸다가 놓으면 우리 처음 스프링 그대로 우리 되돌아오게 되죠. 이게 탄성인데 너무 큰 힘을 주게 되면 이 스프링이 늘어뜨렸다가 놔도 그대로 이제 변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소성이죠. 그 영역의 경계점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성과 소성 영역의 그 차이. 그래서 항복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응력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변형이 연속적으로 갑자기 커지는 상태의 응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복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쭉 이제 응력과 변형률이 그 비례해서 계속 올라가다 보는데 그 떨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극한 응력인데요.
그러니까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응력이 되겠죠. 이 극한 강도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극한 그 강도라고 하는 것은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응력 단위죠. 응력. 그래서 극한 응력을 구할 때 이 부분에서의 하중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극한 응력이 나오고 이제 떨어지다가 이제 파괴되는 이 파괴점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크의 법칙이 나오는데 후크의 법칙 2라고 하는 것이 세로탄성 계수입니다. 이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단면적 분의 힘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이 시그마는 또 단면적 분의 힘 말고 세로탄성 계수와 그 변형률 입실론의 곱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변환시켜 주면, 자, 우선 이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분의 나모다 변형량입니다. 변형량. 이것을 고쳐보면 힘은 F가 아닌 P로 나타내겠습니다. 여기 지금 P로 나타나있기 때문에 이 P가 힘이거든요. P로 나타내서 변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분의 P는 자 L분의 2 나모다죠. 이 나무다. 그래서 이 지금 나무다 변형량에 대한 식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나무다는 A2분의 PL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유추해낸 겁니다. 응력은 자 단면적 분의 힘, 그리고 세로탄성 계수와 그 변형률 입실론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우리가 유도해냈습니다. 세로탄성 계수를 이렇게 2로 나타냈다면 이제 여기서 전단 응력에서는 그 가로탄성 계수를 G로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리고 감마는 전단 변형률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단 응력을 타우로 나타내니까 이것은 타우 전단 응력은 전단 변형률 감마 곱하기 가로탄성 계수 G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로탄성 계수에 대한 식으로 고쳐주면 G는 감마분의 그 타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핵심 키 보시면 이제 포화송입비도 나오는데요. 이 포화송입비는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탄성한도 이내에서 가로와 세로 변형률의 비는 그 재료와 관계없이 일정한 값이 되는데 이를 그 포화송의 비라고 합니다. 포화송의 비. 이것은 세로 변형률 분의 가로 변형률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응력입니다. 열응력은 이제 구하는 공식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 시그마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로탄성 계수와 그 변형률과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분의 이 나무다가 변형량이죠. 그래서 길이분의 변형량은 변형률입니다. 그래서 이 열응력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 재료의 탄성 계수 곱하기 선팽창 계수 그리고 온도의 변화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응력은 이렇게 탄성 계수 곱하기 선팽창 계수 그리고 온도의 변화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 공식을 알아두시고요. 기계재료의 성질입니다. 크리프라는 것이 나오는데 크리프라고 하는 것은 외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재료의 변형이 증대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그 외력이 작은 힘이 고온으로 유지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크리프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리프 현상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초기 크리프, 그 다음에 정상 크리프, 그리고 가속 크리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그 크리프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초기 및 말기의 크리프 진전은 굉장히 빠르고요. 이 중기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필요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에 반복 응력을 가하게 되면 그 비례한도 또는 탄성한도의 이하의 그 작은 응력에서도 파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상태를 재료의 피로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제 피로를 우리가 느끼듯이 재료에서도 피로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것은 큰 응력이 작용되지 않고요. 그 작은 응력이 지속적으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탄성한도 이하의 작은 응력이 아니라 큰 응력이 작용됐다면 이것은 충격 하중으로 이제 필요 현상이 아닌 그 재료가 파단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반대되는 개념이 피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안전율이라고 해서 이제 허용 응력분의 극한 강도가 되겠습니다. 허용 응력분의 극한 강도, 이식 알아두시고요. 재료의 성질입니다. 강도라고 하는 것은 그 외력에 대한 재료의 단면의 저항력을 나타내고요. 경도라고 하는 것은 단단함을 뜻합니다. 재료의 단단함. 그래서 보통 A와 B를 그 긁었을 때 긁히는 것이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가 긁혔다면 B가 A보다 경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격에 대한 재료의 저항, 그리고 취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변형에 반디지 못하고 파괴되는 성질로서요. 그 인성에 반대되는 성질입니다. 깨지는 성질이죠. 깨지는 성질. 그 인성은 이제 질긴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긴 성질. 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력에 의해서 배운된 물체가 외력을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고요. 그 반대되는 개념이 소성이 되겠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디귿과 같은 의미입니다. 개념 찾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응력의 단위를 옳게 표시한 것.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면적분의 그 힘인데요. 그러니까 단위를 물어보는 것들은 보통 그 응력을 어떻게 구하냐, 식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선 힘을 그 단면적으로 나눈 것이 응력이기 때문에 그 힘에 대한 단위 뉴턴, 그리고 단면적에 대한 그 단위 그 미터 제곱이 되겠네요. 혹은 밀리미터 제곱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응력의 단위는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뉴턴 미터 같은 경우에는 그 힘 곱하기 그 거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1의 단위죠. 1의 단위. 이것은 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턴이라는 것은 이제 힘의 단위죠. 1뉴턴은 1kg 중을 빼고요. 1kg 미터 퍼 세크 제곱.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1kg 미터 퍼 세크 제곱 1뉴턴을 나타내는 단위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